은채야, 죽이 식었다. 한 숟갈만 더 먹자. 아버님, 또 들어간다더라. 하루 3번씩 배는 날마다 불러오는데 세상에 누가 다녀갔는지 뻔하지. 제발 며느리를 살려주시오. 한 번만 사람을 살려주시오. 꺼져요! 더러운 집이래 엮이지 않겠어! 아버지, 저 살아왔습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내 시부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고 몸을 구부정한 어깨를 펴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에 식어버린 죽 한 그릇을 들고 또다시 그 좁은 방문을 밀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찬바람이 골목 끝 먼지를 쓸어 올리던 저녁이었다. 마을 우물가에서 3명의 여인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속삭였다. 또 들어간다. 하루에 3번씩 저 젊은 며느리 방에. 배는 날마다 불러오는데 남들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저 영감은 욕을 먹어도 낯빛 하나 안 변해. 부끄러움도 없는 게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늙은이가 20해 전 단 하나뿐인 아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 무엇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다. 진실은 오직 마지막 숨결과 함께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산골 깊은 곳,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진 작은 마을에 민석호라는 78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초가지붕이 반쯤 무너진 채 누더기처럼 서 있었고 흙 담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다. 마당 한편엔 말라비틀어진 장작 몇 개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고 부엌 아궁이엔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았다. 대문 앞 담장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그 이끼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민석호는 허리가 활처럼 굽어 고개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다. 한때는 곱게 섰던 그 등이 언제부턴가 펴지지 않았다.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흰 수염 끝에는 찬 이슬이 맺혀 있었다. 손등엔 불룩 튀어나온 핏줄이 마치 나무뿌리처럼 드러나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의 밭에서 품팔이를 했지만 하루 품삯 쓴 보리 한 되가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절반은 집주인에게 빼앗기고 나면 남은 것으로는 끼니 한 끼 채우기조차 어려웠다. 그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겨울이 오면 송긋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이미 오래였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방 안에 누운 며느리가 굶을 것이고 뱃속에 아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낫을 들었고 오늘도 밭을 맺고 오늘도 돌아와 죽 한 그릇을 끓였다. 그런 그에게 단 하나의 빛이 있었다면 며느리 은채였다. 은채는 22살의 젊은 여인으로 1년 전 민석호의 외아들 준영과 혼인했다. 그녀는 몸이 약했으나 마음만은 따뜻했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섬겼다. 혼인 첫날 밤
은채는 민석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님, 제가 이제 아버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석호는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보일 뻔했다. 겨울이 오기 전 은채는 자신의 낡은 치마를 뜯어 민석호의 누더기 버선을 깁고 또 기웠다. 아버님은 추위를 많이 타신다며 밤새 바늘질을 한 것이었다. 민석호는 받아들고도 민망한 듯 투덜거렸다. 내 나이에 새 버선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준영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아직 30년은 더 사실 겁니다. 그날 민석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때 민석호는 처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혼인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북방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왔으니 장정들은 군대에 나가라는 것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산속으로 숨어버렸지만 준영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숨으면 아버지가 끌려가십니다. 이 집엔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민석호는 불같이 화를 냈다. 네가 가면 이 집은 누가 지키느냐. 네 처는 어찌 되고 내 늙은 목숨은 또 어찌 되느냐.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시려 평생 등을 굽히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은채는 남편의 소매를 붙잡고 울었다. 서방님, 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도망치면 아버지가 대신 끌려가신다. 차라리 내가 가겠소. 그날 밤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으나 누구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민석호는 술 한 잔을 따라 아들 앞에 놓았다. 마셔라. 전장에선 이런 것도 못 마신다. 준영은 술잔을 들고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늦더라도 은채는 지켜주십시오. 민석호는 버럭 소리쳤다. 죽을 사람처럼 말하지 마라. 준영은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은채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깊은 밤, 준영은 조용히 은채의 방문을 열었다. 민석호는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만 보고 있었다. 별빛 아래 늙은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는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보면 붙잡을 것 같았고 붙잡으면 아들의 뜻을 꺾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준영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은채는 문지방을 붙잡고 울었고 민석호는 끝내 대문 밖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다만 아들이 골목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 기침소리 하나가 길게 새어나왔다. 그 기침소리 속에는 평생을 살아온 한 아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준영이 떠난 뒤 집안은 숨소리마저 줄어든 듯 고요해졌다. 새벽이면 늘 들리던 장작 패는 소리도 은채가 부엌에서 그릇을 부딪히며 움직이던 기척도 사라졌다. 민석호는 예전보다 더 일찍 들에 나갔고 더 늦게 돌아왔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은채는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 애써 밝은 얼굴을 하려 했으나 사람이 없는 마당에 홀로 서 있으면 자꾸 눈물이 흘렀다. 그로부터 2달 뒤 관에서 군졸 하나가 노란 봉투를 들고 마을로 들어왔다. 그는 민석호의 집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영 북방 전선 전사. 은채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져 산산이 깨졌다. 물이 마당에 쏟아졌고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민석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으나 글자를 펼쳐 보지도 못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서 낡은 종이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채는 다시는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 통문이 온 뒤로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넋 잃은 빈집 같았다. 은채는 방 안에 누운 채 거의 말을 잃었다. 밥을 입에 넣어도 삼키지 못했고 눈은 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았다. 민석호는 통문을 여러 번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글자마다 칼날이 숨은 듯 가슴이 찢겨왔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못했다. 방 안에 또 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은채는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처음엔 근심이 병이 된 줄 알았다. 그러나 마을 끝에 사는 송 할머니가 그녀의 손목을 짚어보더니 오래된 눈빛으로 말했다. 은채야, 이것은 병이 아니다. 뱃속에 사람이 들었다. 그 한마디에 은채는 얼어붙었다.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남편은 전장에서 죽었고 생사는 알 수 없는데 이 소식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민석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짚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준영아, 네가 집에 씨를 남기고 갔구나.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많은 장작을 떼어 따뜻한 물을 데웠고 은채에게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다. 하지만 마을의 입은 그보다 빨랐다. 은채가 의원 집에서 약재의 냄새를 맡고 토했다는 말이 퍼지자 우물가 여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배가 들었대. 전장간 사내가 밤에 몰래 다녀갔나 보지. 그 말 뒤엔 곧 더 낮고 더 독한 웃음이 따라붙었다. 누가 다녀갔는지는 저 집 늙은이만 알겠지. 더구나 그 며느리의 배가 날이 갈수록 불러오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혀끝이 독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아비는 전장에서 죽었다는데 저 배는 대체 누구시냐. 누군가 낮게 내뱉자 다른 이가 코웃음을 쳤다. 누구긴 누구야.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어. 은채는 장에 나갔다가 그 말을 직접 들었다. 그녀는 손에 쥔 보리쌀 자루를 떨어뜨렸고 흩어진 쌀알을 줍지도 못한 채 집으로 뛰어왔다.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다. 민석호는 마당에 흩어진 보리쌀을 말없이 주워 담았다. 한 톨 한 톨 줍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민석호는 하루에 3번 은채의 방에 들어갔다. 새벽에 1번, 낮에 1번, 저녁에 1번. 손에는 늘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작은 약탕이와 기름은 죽그릇을 2손에 받쳐들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걸음은 흔들리면서도 아주 조심스러웠다. 마치 손안의 그릇보다 방 안의 사람, 숨결이 더 깨지기 쉬운 것처럼 그는 문을 열 때마다 아주 조심스러웠다. 마당 한편 장작더미 앞에서 잠시 기침을 삼킨 뒤 그대로 안채 끝 작은 방문 앞으로 갔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 은채가 전사 통문을 받은 날 쓰러진 뒤로 그 방은 늘 죽은 사람 숨처럼 조용했다. 민석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서 있었다. 주름진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야, 죽이 조금 식었다. 한 숟갈만 더 들자. 대답은 없었다. 그는 익숙한 사람처럼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짝이 닫히는 순간 담장 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혀차는 소리가 터졌다. 세상에 남들 눈이 무섭지도 않나. 저러고도 시아버지를 할 수 있나. 죽은 아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그 말들은 겨울 바람보다도 더 매섭게 얇은 흙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날로 차갑게 식어갔다. 어떤 이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보았고, 어떤 이는 지나가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들마저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다. 더러운 집이다. 더러운 집. 누군가 아이를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맞장구 쳤다. 민석호는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다만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그릇을 꼭 쥐었다가 다시 풀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방 안의 풍경은 소문과는 전혀 달랐다. 창호지 틈으로 스며든 저녁빛 아래 은채는 방 한 구석 요 위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두 눈은 텅하게 꺼졌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불러오른 배 위에 올린 두 손은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듯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민석호는 아무 말 없이 약탕이를 내려놓고 품속에 감춰왔던 헝겊으로 죽그릇을 다시 한번 감쌌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천천히 저었다. 오늘은 대추를 조금 더 넣었다. 네가 어제는 쓴맛이 든다 했지. 은채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석호가 약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가자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며칠 만에 새어나온 목소리는 갈라진 갈대 같았다. 동네 사람들 말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물가에서 제 배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은채가 고개를 떨구자 민석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었다. 잠시 뒤 그가 내쉰 숨은 기침보다 가늘고 길었다. 남이 뭐라 하든 너는 밥을 먹어야 한다. 은채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차라리 저를 내보내십시오. 제가 사라지면 아버님 욕도 그칠 것입니다. 그 말에 민석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화도 내지 않고 그저 숟가락에 죽을 한 술 더 조심스레 내밀었다. 네가 나가면 이 집 마지막 숨도 나간다. 은채의 어깨가 들썩였다. 밖에서는 지나가던 아이들이 돌멩이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더러운 집이다. 더러운 집. 민석호는 그 소리를 듣고도 방문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숟가락 자루를 꼭 쥐었다가 다시 풀었을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숟가락을 은채의 입가에 가져갔다. 한 술만 먹자. 아기는 죄가 없다. 그 한마디에 은채는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방 안에는 흐느낌과 함께 양냄새, 식은 죽 냄새, 눅눅한 겨울 이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방 바깥에는 사람의 살을 베는 말들이 밤 한기처럼 집 전체를 깔리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저 늙은 노인이 왜 이토록 각자같이 며느리 곁을 지키는지, 왜 욕을 먹으면서도 하루 3번 그 방에 들어가는지, 왜 제 한 끼를 굶어가며 저 죽 한 그릇에 대추 하나 더 넣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은 이미 부끄러운 소문의 근원이었지만 민석회에게 그 방문 하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혈육의 숨결이 붙들린 자리였다. 그리고 그날 밤 문 밖에 쌓인 악담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비밀이 아직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은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민석호는 자신의 끼니를 더욱 줄였다. 저녁마다 그가 먹는 것은 말라비틀어진 무 조각 하나가 전부였다. 장독 뒤에 숨겨둔 말라비틀어진 무 한 토막을 꺼내 천천히 씹었다. 마른 무 조각이 목에 걸려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그 물은 밤중에 은채가 목말라 할 때 쓰기 위함이었다. 민석호는 새벽마다 품팔이를 나갔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낯을 들면 손이 떨렸고 밭을 매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삭자루처럼 마른 다리로 우물까지 걸어가 두레박을 내렸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에 튀자 그는 잠시 이를 악물었다. 송긋 감각이 둔해진 지도 오래였으나 오늘따라 유난히 시렸다. 어느 날은 일하다 그대로 쓰러져 한나절을 밭두렁에 누워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괜찮으시오? 민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조금 쉬면 됩니다. 물동이를 잃고 돌아오던 길 마을 어귀 박노파가 그를 불렀다. 민서방. 젊은 시절부터 그를 보아온 늙은 여인이었다. 민석호는 걸음을 멈추었다. 박노파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속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내가 닭 한 마리 남은 게 나은 거다. 네가 먹어라. 민석호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무슨. 얼굴이 누렇게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달걀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껍질을 벗겨 작은 사발에 담았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들기 전 다시 은채의 방문을 열었다. 은채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다. 민석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했다. 오늘은 좋은 것이 생겼다. 조금만 먹자. 은채는 사발 속 달걀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버님은요? 나는 새벽에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은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 묻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민석호는 못 본 척 창호지 찢어진 틈을 손으로 눌러붙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바깥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민석호, 문 열어라. 준영의 사촌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대문을 밀치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다. 가장 앞선 사내가 은채의 방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집안 망신도 정도가 있지. 저 여인을 당장 내보내시오. 아니면 족보에서 당신 이름을 끊겠소. 민석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늙은 얼굴은 초췌했으나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다. 끊길 줄이 남아있으면 끊어라. 사내가 버럭 소리쳤다. 죽은 준영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요. 그러자 민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앞을 막아섰다. 내 아들 얼굴은 내가 안다. 너희가 입에 올릴 것 없다. 방 안에서 은채가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다. 사내들은 욕설을 퍼붓다 돌아갔지만 떠나며 대문 기둥을 발로 차고 갔다. 낡은 기둥이 크게 흔들렸다. 민석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서서 약사발을 들었다. 놀랐지. 이제 약 먹자. 그러나 그가 사발을 받쳐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채는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왜 저를 지키십니까? 저 때문에 아버님이 다 욕을 드십니다. 민석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마침내 낮고
쉰 목소리가 방 안에 떨어졌다. 나는 이미 20해 전에 다 잃어본 사람이다. 은채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 먼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 마을 누구도 모르는 오래전 겨울의 어둠이 잠겨 있었다. 은채는 민석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20해 전에 다 잃어보았다는 그 한마디는 낡은 방 안 공기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민석호는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침 약그릇을 치우고 나간 그는 곧장 뒷마당 장작더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도끼날을 갈기 시작했다. 무뎌진 쇠부리가 돌에 스치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다. 그 소리를 듣던 은채는 문득 준영이 떠나기 전날도 저 소리가 났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날 밤 민석호는 늦도록 장작을 패고 또 팼다. 마치 아들에게 해줄 수 없는 말을 도끼질로 대신하는 사람처럼 말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던 밤, 은채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며칠 전부터 잦아들던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민석호는 눈보라를 뚫고 마을 집집마다 뛰어다녔다. 한 번만 사람을 살려주시오. 그는 마을 첫집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없었다. 첫 번째 집에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둘째 집에서는 창문 틈으로 얼굴만 내민 여자가 소리쳤다. 더러운 집일에 엮이지 않겠다. 두 번째 집에서는 빗자루가 날아왔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셋째 집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빗자루가 날아왔다. 세 번째 집 앞에서 민석호는 눈 덮인 마당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며느리를 살려주시오. 그러나 문은 쾅 닫혔다. 눈발이 그의 어깨와 머리 위에 빠르게 쌓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 끝에 홀로 사는 송할머니 집을 찾았다. 송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민석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사람 얼굴이 왜 이 모양이오? 민석호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았다. 며느리가 위급합니다. 살려주시오. 송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약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남들이 뭐라 하든 아이 받는 일은 하늘 일이오. 두 사람은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민석호는 몇 번이나 비틀거렸고 송할머니가 팔을 잡아 겨우 일으켜 세웠다. 집에 도착하자 은채의 비명이 문 밖까지 새어나왔다. 송할머니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석호는 방 밖에 멍하니 서 있다가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항아리를 들고 뛰었고 헝겊을 달라 하면 자기 속적삼까지 찢어내 주었다. 시간은 끝이 없는 듯 흘렀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은채의 신음은 멈추지 않았다. 민석호는 문지방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눈앞이 자꾸 흐려졌다. 그래도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두 무릎을 세게 꼬집었다. 안에서 송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힘을 더 주어야 해. 아이가 나오려 한다. 은채에 찢어지는 비명이 이어졌고 민석호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준영가, 네가 듣고 있다면 네 처를 살려다오. 네 아이를 살려다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때 대문 밖에 소란스러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온 것이다. 저 집에서 밤새 곡성이 난다. 아이가 죽나 보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담장 너머로 목을 뺐다.
그러나 민석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에겐 세상 모든 소리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오직 방문 안에서 이어지는 며느리의 숨소리와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작은 생명의 몸부림만 들릴 뿐이었다. 한밤중에 넘어갈 무렵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민석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두드렸다. 송 할머니님, 무슨 일입니까? 잠시 뒤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서방,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그 한마디에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 마을 어귀 눈길 위로 누더기 차림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석호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었다. 그는 방문을 밀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다. 방 안에서는 은채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촛불 하나에 의지한 희미한 불빛만 창호지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호는 문지방에 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안에서 송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터졌다. 뜨거운 물을 더 들이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민석호는 그제야 넋을 되찾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몸은 이미 그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 무릎은 풀려 있었고 눈앞은 자꾸 검게 흐려졌다. 그는 벽을 짚고 부엌으로 가 솥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 물동이를 들다 손에서 미끄러질 뻔한 것을 겨우 붙잡고 다시 방 앞으로 뛰었다. 송 할머니는 문을 조금 열어 물을 받아가며 짧게 말했다. 아이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며느리가 기운이 너무 없으니 밖에서 이름을 불러주시오. 민석호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은채야, 조금만 더 버텨라. 준영이가 보고 있다. 아이가 나오면 네가 먼저 안아야 한다. 안에서는 약해진 신음이 이어졌다. 민석호는 문에 이마를 댄 채 계속 말했다. 네가 이겨야 한다. 이 아이는 혼자 오지 않았다. 네 남편의 숨, 내 아들의 숨을 안고 오는 아이다. 말끝마다 숨이 끊길 듯 깊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바깥 마당에는 여전히 구경꾼들이 남아 있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다. 저리 애를 써도 결국 하늘이 벌을 내리면 소용없지. 또 다른 이는 수근거렸다. 아이가 살아나와도 누구 자식인지 어찌 믿나. 그러나 그 말들조차 이제 민석호 귀에는 거의 닿지 않았다. 그의 온 정신은 오직 문 안에 매달려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촛농이 절반쯤 녹아내렸을 때 마침내 방 안에서 날카롭고도 작은 울음소리가 방 공기를 갈랐다. 처음엔 바람이 우는 소리 같았으나 곧 분명한 아기 울음으로 번졌다. 민석호의 두 어깨가 크게 떨렸다. 송 할머니의 신난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다. 사내 아이요. 건강하오. 그 한마디에 민석호는 문지방을 붙든 채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곧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영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한 생명이 드디어 어둠을 뚫고 세상으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그의 몸에 머물지 못했다. 안도감이 밀려온 순간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기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다리가 더는 버티지 못했다. 문지방 곁에 털썩 주저앉은 민석호는 몇 번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안쪽이 불에 탄 듯 뜨겁다가도 곧 얼음처럼 싸늘해졌다. 송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그를 부르려 했으나 민석호는 손을 조금 들어 막았다. 먼저 아이를 보시오. 은채는 무사하오. 송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무사하오. 많이 지쳤지만 살아있소. 그 말에 민석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아주 오랜 겨울 끝에 겨우 찾아온 평안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턱을 더듬었다. 안에서 다시 아기 울음이 터졌다. 민석호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마치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을 맞이하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야, 늦어서 미안하다. 네 할아비가 그래도 문은 지켰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송 할머니가 급히 붙잡았으나 이미 늦어가고 있었다. 민석호의 숨은 점점 짧아졌고 마른 입술 사이로 하얀 김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송 할머니는 다급히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정신 놓지 마시오. 안에 들어가 손주 얼굴도 봐야지. 그러나 민석호는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동자가 방문 쪽을 향했다. 그 안에는 막 태어난 아이와 피투성이 몸으로 숨을 고르는 은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 너머에는 이미 오래전 떠나간 아들 준영의 어린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는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이제 됐다. 그러고는 문지방에 기대듯 조용히 숨을 놓았다. 마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입들이 처음으로 멈추었다. 안에서는 갓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울고 있었다. 한 생명이 처음 숨을 쉬는 밤, 또 한 생명은 가장 조용한 얼굴로 생을 마쳤다. 잠시 뒤 은채가 송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 문 가까이 기어 나오다시피 했다. 그녀는 품에 쌓인 아이를 안은 채 문 밖에 쓰러진 민석호를 보자 눈이 뒤집힐 듯 흔들렸다. 아버님, 아버님.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은채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몸을 끌어 민석호 곁으로 다가갔다. 혈기 빠진 그 손등을 붙잡는 순간 이미 천이 빠르게 식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다. 아버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준영의 아이입니다. 아버님이 지키신 아이예요.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그 절규에도 민석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송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마당의 사람들 역시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눈길에 털썩 무릎 꿇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눈과 먼지로 뒤덮인 누더기 차림의 사내 하나가 대문 기둥을 붙든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꺼져가는 등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믿기 어려울 만큼 수척했지만 그는 분명 민석호의 아들 준영이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누운 아버지와 품에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은채를 번갈아 보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을 짓눌러 온 모든 오해와 악담이 더 큰 진실 앞에서 무너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준영은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방금까지 살아있을 것만 같던 집이 한순간에 상가가 되어버린 광경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 은채의 흐느낌, 사람들의 죽은 듯한 침묵이 뒤엉켜 귀를 때렸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문지방 곁에 기대어 누운 아버지만 보였다. 준영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기어가 민석호의 몸을 끌어안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어깨가 손끝에 닿는 순간 그가 참아왔던 세월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한 번만 눈을 떠보십시오. 저를 꾸짖으셔야지요. 왜 먼저 가셨습니까? 그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나 민석호의 몸은 미동도 없었다. 은채는 아이를 안은 채 겨우 기어와 준영 곁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반가움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너무 큰 상실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밤새 너희를 살리려 뛰어다녔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몸으로 버티다가 손주 울음 듣고 눈을 감으셨다. 준영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오열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한 걸음만 빨랐어도, 한 걸음만 빨랐어도. 마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이 집 담장 밖에서 수근거리던 이들이었다. 이제 누구도 쉽게 눈을 들지 못했다. 날이 밝자 초라한 초가집 마당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 소문을 들은 자들, 구경하러 왔던 자들, 그리고 미안함을 숨기지 못한 자들까지 하나둘 찾아왔다. 민석호의 관이 놓이고 향연기가 피어오르자 준영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두루마기, 떨어진 집신, 오래 쓴 약탕이, 그리고 늘 품에 넣고 다니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준영은 상자를 보는 순간 손을 멈췄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상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몇 장과 녹이 세운 쇠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 숨을 죽였다. 준영은 쇠패를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다 끝내 무릎을 꺾었다. 그것은 궁중 내시부에서 쓰던 패찰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내시부라니, 궁이라니. 준영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해 전, 제가 10살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집엔 쌀 한 톨 없었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굶어 울기만 했습니다. 그 겨울 아버지는 돈을 벌겠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모두는 장사하러 간 줄 알았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궁에 들어가 내시가 되셨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다. 몇몇 여인들은 입을 막았고 사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보았다. 준영은 목이 맨 채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사내의 삶과 이름을 버리고 받은 돈으로 저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 제가 부끄러워할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날 우연히 이 상자를 보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런 분을 너희는 며느리를 욕보인 자라 했느냐. 평생 자식을 위해 몸과 명예를 버린 사람을 늙어서 욕정에 미친 자라 손가락질 했느냐. 누구 하나 대답하지 못했다. 우물가에서 가장 독하게 떠들던 여인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게 시켰던 사내가 고개를 땅에 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당 가득 무릎 꿇는 소리가 이어졌다. 준영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관을 붙들었다. 살아계실 때 이 절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 한마디에 몇몇 촐로들이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은채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관 앞에 섰다. 밤새 피를 흘린 몸이라 걸음마다 흔들렸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갓난 아이를 민석호의 영정 앞에 조심스레 안겼다. 아버님, 이 아이는 준영의 아들이자 아버님이 목숨으로 지켜낸 아이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아버님 손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자 아기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준영은 아이를 받아 안고 관 앞에 엎드렸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하신 것처럼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이 아이와 은채를 지키겠습니다. 장례 행렬이 마을길을 지나갈 때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길 양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관이 산등성이에 묻히고 마지막 흙 한 삽이 떨어질 때 멀리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번져 나왔다. 며칠 뒤 준영은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마당 문지방을 고쳐 세웠다. 은채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햇볕 아래 처음으로 오래 웃었다.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지붕은 낡았지만 더는 부끄러움이 머무는 집이 아니었다. 어느 봄날 아이가 마당을 기어다니다 문지방 앞에서 넘어졌다. 준영은 급히 달려갔으나 아이는 울지 않고 작은 손으로 나무 턱을 두드리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은채가 눈시울을 붉혔다. 꼭 아버님 같습니다. 준영은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아버지는 아직도 이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낡은 풍경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굶주림도 악담도 눈물도 지나간 뒤에야 남는 한 사람의 깊은 사랑이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행동을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적은 없으신가요? 진실은 늘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없이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때로 가장 조용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랑이 있지 않나요? 지나가 버린 뒤에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를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